아주경제법조팀장 장용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장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예, 지난 주간에 이동영 TV하고 방송하시는 거 봤는데,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대법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때 임명된 대법관 3명과 양승태 때 임명된 대법관 1명 이렇게 해서 3대1의 구조를 띠고 있는 소부에 배당이 됐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하는 그런 트랙이 있는가 하면은 또 소부에서 소수의 판사들이 결정하는 그런 트랙이 있는데 이제 후자 트랙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대법원은 크게 2가지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 2, 3,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소부가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대법관 13명, 그러니까 대법원장까지 포함해서 13명이 참가하는 전원합의체가 있는데 네. 보통 전원합의체는 판례의 변경이라든지 아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선고하는 그런 그 경우에만 그 운영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소부에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전원합의체가 원칙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실상 소부 위주로 돌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소부에 배당이 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크게 판례의 변경까지 올 정도는 아니다라고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근데 대법원에 그 사건이 넘어갔는데 이재명 지사는 현재 지금 위헌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위헌 심판 제청까지도 신청해 놓은 상태이죠. 네네네. 자, 지금 보니까 노정희 대법관이 그 주심이고 재판장이 박상옥 대법관인데 박상옥 이분이 저 양승태 때 임명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검사 출신이고요. 한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했다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던 사람이시죠. 그렇지만 뭐 대체로 보면은 그 지금까지는 크게 대법관으로서 논란이 될 만한 판결은 아직까지는 내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분이 그 모든 사건에서 보면 약간 좀 검사 쪽에 치우쳤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판결을 할 때 조금 무겁게 판단하고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그런 주의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판단을 내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전망을 한번 좀 해보신다면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건데 2심 판결은 그야말로 엉망이다. 뭐 법률가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정열 변호사님 빼고는 제가 만난 모든 법조인들은 다 이건 3심 가서 엎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 우리 장용진 기자님 보시긴 어때요? 지금 이렇게 대법원 소부가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판결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일단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모든 재판이라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 본인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고인이 하지 않았지만 이런 뉘앙스이다라고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3심에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대부채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이 대법원의 경우에는 법률심이라는 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로서는 큰 그 불리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이제 3심은 법률심. 그러니까 2심의 판결 결과가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법률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하게 되는데 그 대법원에서 지금까지 그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판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양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래된 원칙입니다. 양형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벌금 300만 원형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미만으로 깎아준다든지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양형 판단까지 대법원에서 손을 대는 경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징역 10년 이상이거나 사형 무기징역의 경우에 대해서만 대법원에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100만 원 밑으로 내려와야지 피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양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유죄, 무죄의 부분은 대법원에서 이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실이 있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의 해결에 걸리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좀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는 대법원 관할이 아닌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 부분은 법률 해석과 관련된 부분, 더 나가서 헌법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법원에서 따져봐야 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위헌 심판 제청이라는 것 혹은 뭐 다른 그 시군 기초단체 단체장들이 제시했던 헌법 소원 역시도 대법원에서 이 법률적으로 또는 헌법상의 위반이 없는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취지를 좀 강하게 어필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아무래도 대법원에서 확실하게 승기를 굳히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의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2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게 되는데 네네네. 대법원 2부에서 이것을 관할해야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약간 법률적으로 혹은 또 약간 여론이라는 힘을 좀 빌어서 좀 확실하게 어필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일단 있어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헌법 위반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 점도 있긴 있어요. 현행 그 형사소송법이라든지 혹은 공직선거법상 좀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이제 공직선거법이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보면은 그 공직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은 뭐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행위라는 게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를 어디까지 판단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항소시처럼 이렇게 넓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예, 만약 이렇게 넓게 판단한다면 위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대법원에서 양형 판단까지는 하면 안 되지만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이 넘어가면 공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까지도 양형 판단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위헌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은 물론 100만 원 이하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국민이 선택한 유권자들이 선택한 그런 사람을 공직자들을 파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비록 양형이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이건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낸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재명 지사가 바라는 대로 이재명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이 법이 헌법과 배치된다. 말하자면 위헌 판단이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한 근거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자면은 이게 헌법 소원이 또는 위헌 법률 심판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이 기간 동안은 그 소송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재판이 중단이 되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적어도 재판을 중단시켜달라라는 요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12월 중순쯤에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죠. 올해 중에 나온다고 보는 것이 뭐 대체적인 전망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지사는 이것이 실제로 위헌이다 또는 뭐 대법원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았다기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어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헌법 소원이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재명 지사가 이제 상고 이유로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또 이것이 어떤 법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소송 전략으로 보자면 상당히 좀 영리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게 헌법재판소 가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법률 내용에 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법관들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판단을 해왔던 경우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그 적용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네. 위헌 요소가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미 만들어진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거는 국민주권주의라든지 또는 상권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다만 대법원이 그 항소심과 똑같은 판단을 내리게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위헌적인 판단이 법관에 의해서 내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판례로 굳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가능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러네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장용진 기자님의 관측대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3심에서 넘어간다면 현재 소부에서의 대법관들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참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해도 돼요. 네. 어렵긴 한데 그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많은 법률가들이 또 변호사들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상대방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답변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모호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다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 거짓말을 하겠다라는 고의가 없었다면은 이것을 그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비록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죄다라고 한 거 그게 항소심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 법원칙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따진다면은 아마 대법원에서도 그 헌법재판소까지 굳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에게 좀 더 유리한 판단이 나오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 뭐 어디까지나 이건 제 판단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다 알아서 들으셨을 거예요. 알아서. 이게 있는 그대로 판결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어떤 흐름과 또 전체 맥락을 좀 장용진 기자께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고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고 또 조국 전 장관 동생도 구속됐고 지금 결국 조국 장관을 끝내 몰락시키겠다 이런 그 투철한 의지로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요. 그렇죠. 사실상 조국 장관의 가족들을 모두 뭐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강하게 밝히고 있는 셈이고요. 뭐 지금 이제 곧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는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기소하겠다 혹은 구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뭐 검찰에서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외형상으로 보자면은 사실상 조국 장관을 고문을 했다, 정신적으로 고문한 것 혹은 그 이상이지 그 이상. 자백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밝혔습니다만 조국은 완전히 나쁜 놈이다라는 인식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그렇죠. 완전히 나쁜 놈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한 개인을 이렇게 터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보면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정경심 교수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사모펀드라든지 뭐 또 표창장 위조 뭐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모두 조국 장관을 얽어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구속돼 있는 동생, 이 동생의 여러 가지 이제 혐의도 역시에도 조국 장관이 개입했다. 그리고 지금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버닝썬 사태에도 그러니까 윤총경 사건에도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엮을거리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확증 편향이라는 생각마저 들어요. 예. 네. 지금 뭐 특히 뇌물죄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뇌물죄가 되려면 적어도 이렇게 서로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대가성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인과관계나 대가 관계는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뇌물로 주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하고 그 뇌물의 어떤 대가, 뭐에 대한 대가냐라는 것도 사실은 또 애매해요. 확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끼워 맞추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보이거든요. 특히 뭐 당장 뭐 일단 뇌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그 WFM의 이 주식을 2,000원 가량 싸게 샀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한 2억 원 정도의 이익을 봤다. 뭐 이런 주장인데 WFM의 주식은 원래 가격이 4,000원에서 5,000원대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검찰에서는 이것이 7,500원대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18년에 이 WFM 주식이 7,000원대가 된 것은 딱 한 번 있고요. 딱 한 달 동안이었습니다. 한 달, 정확히 말하자면 2주 정도였거든요. 2주간이었고 영업일로 따지면 딱 열흘 동안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7,000원에 도달한 적이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 차익만큼을 사실은 뇌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이 뭐에 대한 대가냐.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화폐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는 걸 알고 미리 알려준 대가였다라고 하는데, 글쎄, 이거 역시도 사실 앞뒤 말이 안 맞죠. 당시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는 우리나라에서는 폐쇄됐다든지 중단된 사례가 없어요. 네. 중국이라면 모를까. 근데 중단된 것은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발부되는 가상 계좌를 중단했고요. 그것도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에서만 중단이 된 거였습니다. 예, 가상 계좌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 일회용 계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일회용 계좌가 없어졌다고 해서 뭐 금융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쇄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폐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정보를 미리 빼준 대가로 이렇게 주당 2,000원씩 이익을 봤다. 이거는 글쎄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검찰은 이게 말이 되는 것처럼 또는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것처럼 끼워 맞춰놓고 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한마디로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검찰에 대해서 지금 뭐 그냥 내버려두다시피 하는 그런 형국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뭐 검찰이 거의 폭주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검찰이 뭐 기소권 있고 수사권 있고 또 뭐 공소제기권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글쎄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도 죄가 있다고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니까 말 그대로 폭주하고 있다. 이 말밖에는 지금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혹시 그 조국 전 장관에게 이게 모종의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이미 퇴임을 했는데 어떤 압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스스로 죄를 자백을 하고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라 그러면은 가족들은 살려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협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잘못도 없는데 조국 장관이 그렇게 잘못을 억지로 시인하겠어요?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또 다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래야 자기들도 지금 확증 편향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하게 후회할 거야 아마. 내용도 없는데. 확증 편향인지 아니면은 본인들도 긴가민가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밀고 가지 않으면은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글쎄 말이에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말 결정적인 뭔 증거가 있다. 그럼 진작에 제시했었죠.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오로지 이제 자백과 진술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자백과 진술 가지고는 구속까지는 시킬 수 있습니다만 이게 유죄 판단을 받아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검찰로서는 유죄 판단은 그때 문제고
지금 당장 우리는 구속만 시키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니들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한 줄기쯤 시민들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법무부가 한 달 동안 검찰을 턴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신임 감찰부장이 외부 인력 영입해서 검찰의 이런 수사가 온당한지 따져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동수 신임 대검 감찰본부장이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자기 입으로 검찰을 한 달 동안 털털 털겠다라고 그런 말 안 했어요. 네, 그런 말 안 했어. 사실 그 보도 역시도 TV조선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제목이 TV조선 제목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단독 달아서 한 것인데,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떻게 보자면은 이 한동수 감찰본부장의 행보를 미리 좀 차단해 보겠다라는 여론으로서 좀 차단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깔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감찰본부장이 지금 곧바로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곧바로 이렇게 감찰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검찰을 턴다. 이거는 현재로서는 조금 과한 전망 같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감찰본부장이 외부 인력을 지금 영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외부 인력들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지금까지 수사 전반에 대해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서 조국 장관의 경우에도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을 뿐인데 이 부분을 한 달 동안 탈탈 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달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글쎄 한 달이란 말도 어떻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감찰이 뭐 기한이 있습니까? 한 달 이내에 해야 된다는. 감찰이나 감사도 시효가 있는데요. 대체로 3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한 달이란 말을 강조한 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때 약간 의도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살피려면 이거 역시도 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아마 적어도 한 달 이상이 필요한데 여기서 한 달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큰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로 글쎄 되겠습니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만 일단 이 법무부하고 대검 감찰본부에서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이 셀프 감찰을 했다면 이제 좀 독립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감찰을 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탈탈 털기도 어렵고 한 달 동안 털어서 어떤 성과가 나오기도 쉽지가 않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차분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감찰해봐야 뭐 별거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솔직히 좀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조금 걱정스럽죠. 우리 장 기자님도 회의스러운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현재로서는 사실 회의스럽습니다. 이게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왜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하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맥을 통해서 수사를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막으면은 잘 막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검사들이 감찰에 걸리겠습니까? 안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기대를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기대를 하는 마음이야.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따라서 지금 검찰의 브레이크를 밟을 방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인사를. 제가 늘 제기하는 방법은 뭐 여러 그냥 많은 소리가 나오겠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 있는 인사들 특히 이 수사를 계속해서 자극하는 이런 자들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 인사든 부정기 인사든. 네.
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약간 좀 다행스러운 것이 2월 달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2월이요? 예, 보통 1, 2월에 정기 인사가 있거든요. 네네. 검사장 진급도 이때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진급에서 누락된 사람들은 사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2월 정기 인사, 그러니까 1, 2월에 있는 정기 인사가 어떻게 보자면은 큰 메시지가 되지 않겠나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정기 인사 때 손보겠죠? 설마 그때도 그냥 뭐 넘어간다든지 뭐. 제가 볼 때 이 감찰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아마 그 정기 인사 때 감찰이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한 달 안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기 인사 때까지 차곡차곡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모아서 인사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사실 정기 인사가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사 자료까지 필요해요. 그냥 날리면 그만이지. 인사가 그거 아닙니까? 인사권이란 게 또 그거고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그래도 나름의 그 명분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 명분을 충분히 축적할 수는 있을 거라고. 명분 없는 수사를 하는 자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대답은 명분 없는 인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뭐 그런 말씀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짓을 검찰이 했어요.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지금 뭐 아무것도 수사를 안 하고 있죠, 검찰이? 작년에 이제 막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이것으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아직까지 추가적인 수사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도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이렇다면은 결국에는 특검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검은 지금도 상설특검 제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특검법을 따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상설특검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 먼저 국회에서 일단 이와 관련해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아마 특검이라든지 이런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제 정치권에서 먼저 한번 이 사안을 다뤄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이제 뭐 특검이든 뭐든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그렇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아니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서 밝혀낸 진실이 있습니까? 세월호부터 시작해가지고. 글쎄, 제가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 국정조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이게 제대로 밝혀낸 거는 없고, 정치 세력 간, 정당 간의 이 목소리 높이는 서로 이렇게 언성만 높아지는 그런 모습만 봐왔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이것을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에 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특검이 실시되려면 내년 총선 이후여야 될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본다면 그때까지 이제 불씨를 지펴가야 되고, 그때 그 전에라도 증거가 인멸되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국정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종의 현재로서는 중간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청문회를 하면은 관련자들을 다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증인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일단 증인으로 부르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편으로 보면 이게 약간 좀 좋은 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징조라고 해야 되나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현재 리더십에 상당히 좀 상처를 입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것이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일정한 어떤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얼마나 이제 그 여당이라든지 정의당 쪽에서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불안하더라도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혀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합의 안 해준다고 보고요. 황교안 빼놓고 그 청문회 할 거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겉도는 얘기만 하다 말겠죠.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황교안 안 나오면은 그 청문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그 황교안 부르기야 하겠지만은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걸 받겠는가? 자유한국당이 안 받으면은 그 하나만한 청문회가 아닐까? 바로 특검으로 가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전 그래서 우리 장용진 기자님 말씀대로 21대 국회에서 다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거 없어요. 20대 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특검이 웬 말이냐, 이거 그냥 넘어가자. 이것도 나름대로 그 선거 전략으로서 나쁘지 않다는 게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죠. 아마 이거 실제적으로 특검을 20대 국회 안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굉장히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은. 예. 아마 표 숫자로 보자면 가능하기는 해요. 현재로 보자면은 그 바른미래당의 일부가 이탈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아마 찬성을 얻어내는 거는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좀 남아 있긴 한데요. 글쎄 이 부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모든 특검에서 마찬가지 현상입니다만 검찰이 어느 정도 협조해 주느냐도 사실 좀. 이 검찰의 협조가 또 변수입니까? 이게 뭐냐면 자료가 현재로서는 다 검찰에 있잖아요. 내놔야지. 지금까지 보면은 검찰과 특검 사이에 자료 협조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망한 특검이 제법 있어요. 그래요? 예. 사실 이광범 특검, 그러니까 내곡동 사저 특검의 경우에도 대단히 열심히 뛰었고 고생도 많이 한 특검입니다만. 사실 민주당이 결정한 그렇죠. 민주당이 결정한 그 특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광범 특검이었습니다만 당시 검찰에서 자료를 그렇게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먼저 내려놨던 결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런 점 때문에 사실 그 당시도 특검 무용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특검 무용론이라는 게 계속 나오겠는 이유가 검찰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 성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점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나 이 국회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 사실 맞물리고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매우 답답한 이야기로 좀 속 시원한 말씀을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게 좀 속 시원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고 항상 결말은 우리가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이 얘기로 끝나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뭐가 죄송스러워요, 우리 장 기자님? 입에 붙으셨네? 죄송하다는 말. 장 기자님이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없고 누가 있겠어요? 그 김어준이가 있겠어요? 유시민이 있겠어요? 다 없어. 그래서 이건 결국 이 시민들이 집단적인 그런 결기로 이 국면을 물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의지를 다지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용진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